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진행을 맡은 김갑수입니다. 한 손에는 시계가 또 한 손에는 나침판이 쥐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목표 지점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표 지점에 빨리만 가는 게 정녕 옳은 길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삶의 방향을 먼저 잡는 일, 그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요. 우리 개개인의 삶의 길, 또 우리 사회에 가야 할 방향,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인문학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철학자 탁석산 박사, 오늘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네, 많은 책을 저술하셨고 또 TV 책 프로그램 진행자로 낯을 익힌 바도 있습니다. 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요, 탁 선생님의 저술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의 감정이며 또 감동했다는 글들 저도 많이 접해봤습니다. 학자하고 팬하고요, 어디에 어울리는 말이겠습니까만 그런 자기 독자가 있다는 사실이 저술가들에게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뭐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짐이 될 수도 있겠죠. 짐이 된, 네, 그렇죠.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부담이 근데 되고. 저는 그렇게 뭐 체감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접 제가 뭐 팬클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죠. 네. 본인은 그냥 무관심하지만 그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영감을 받거나 자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힘이 된다는 사실. 사실 그게 책의 힘일 수가 있겠죠.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가 있습니다. 먼 인생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뭐 내 곁에 와 있는 누님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기절을 정확히 못 하겠네요. 이제는 돌아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는 이 대목이요. 어떤 분이 이 누님을 인문학이라고 대치시켜서 읽는 걸 봤습니다. 인문학이 묘한 슬픔을 자아낸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뒷방신세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탁 선생님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인문학은 언제나 위기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렇죠. 예, 그 인문학 위기란 말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학이 별로 없었고 또 대학에 과가 몇 개 없었죠. 예를 들어서 공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드니까 공대를 갖고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취업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면 취직이 되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이 존재하는 것이죠. 한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고졸의 한 80% 이상의 대학 진학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에서 인문학이 좀 뒤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이제 현실적인 효용, 유용성을 이제 따져보다 보면 다른 이제 실천적인 학문에 비해서 아무래도 뒤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견해들. 근데 이 탁 선생이 평소에 지론처럼 이제 현실에 기반한 철학, 뭐 인문학의 핵 중에 핵이 이제 철학일 텐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귀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비 오는 날 차창의 유리에는 부옇게 빗방울과 김이 서린다. 그 차창을 헝겊으로 닦아내면 맑은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 혹은 세계적인 것과 분명하게 구별한다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한국적인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인문학이라는 것으로 또 대치시켜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탁 선생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보편으로서 인문학이라고 해도 한국에서의 인문학, 이런 걸 좀 섬세하게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기반한 철학이라는 점에 있어서요.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이라는 것이 호기심에 바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호기심이 꼭 한국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의 뭐 스핑크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연구하는 것도 인문학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양 음악에 관해서 알고 싶다. 그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한국적인 인문학이다.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냥 알고 싶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걸 하다 보면은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든가, 뭐 그런 것이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보편과 특수라는 것으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인문과학이라는 표현을 제가 대학 시절에는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학과 명칭도 그랬습니다. 인문과학대 이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인문학과 과학은 상당히 구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문과학이라는 용어는 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과학이라는 것하고 인문학이랑 둘 다 뭐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과학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난화가 어떻게 생기고 있는가 이런 건 이제 과학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요 탐구 과제인데 인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라기보다는 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는가, 사람 왜 꼭 세 끼 밥을 먹는가, 뭐 이런 왜 문제에 관해서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영향력을 달리한다. 네. 그래서 또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방법의 차이는 과학은 이제 반복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문학은 사실 반복 실험이라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과학처럼 같은 사람의 인생을 똑같이 반복시킬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유사점을 우리가 추출해내고 그 유사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설을 세워보는 것뿐이지 과학처럼 반복 실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이 다루는 대상은 일회적이고 비반복적이다. 거기서 의미를 끄집어낸다는 것. 과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론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건 아마도 인문학을 과학적 엄정성의 길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인문학에 대한 어떤 생각들, 사람들의 그 인문학이 죽었다, 인문학이 위기다 이런 말하는 그 강도만큼 인문학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중요한 거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그거가 시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의 문제지 인문학 전반에 죽었는지를 아마 인문학자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현실적인 얘기도 되겠죠. 저희 모임에 이제 인문학자들의 시리즈를 내는 출간 모임이 좀 있었는데 말하자면 뭐 각 분야의 유수한 인문학자들이 특히 이제 젊은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문학 자체를 걱정하기보다 인문학자로서의 삶을 다 고민하더군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 기반이 아주 취약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자의 위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살면서 답답한 일들은 많죠. 제가 매일 호프 발면서 치킨 튀기잖아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기름 속에 들어가는 닭이나 저나 비슷한 처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 증세가 더 심하네. 아무렴 우리가 닭하고 왔겠어? 그래도 사람인데. 요즘 뭐 일이 잘 안 되나 봐. 조금 참고 기다려봐. 나처럼 나이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그게 나이 든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진짜 우리가 닭 같은 신세인지 모르죠. 닭도 나름대로 삶이 있지 않았겠어요? 닭이 자기가 기름에 튀겨질 운명이란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우리 운명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존재가 우리 운명을 훤히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째 이야기가 무겁고 썰렁해지네. 아이고, 오늘 왜 이러냐. 술이나 따라봐. 근데 우리가 닭보다 정말로 나은지를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지? 에휴, 참 어렵네요. 이럴 때 대체 뭐가 필요한 걸까요? 근데 말이에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쩜 정말 우리가 우주인이 만든 생물일지도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위에는 감자, 밑에는 고구마가 달리는 식물도 만든다고 신문에 났던데, 우주인이 발달한 유전공학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닐까요? 닭 너무 튀겼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심하다. 근데 우리가 닭보다 정말 더 나은지를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려주는 학문은 왜 없는 거지? 철학, 인문학, 뭐 그런 게 인생 왜 사는지 뭐 그런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런 게 뭐 그런 걸 알려주겠어? 네, 그런 걸 알려주는 철학이 과연 있기는 할까요?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탁석산 박사의 오래전부터 즐기는 철학, 삶으로 끌어내리는 철학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전문적인 철학이라는 것은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누구나 달리기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뭐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전문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인문학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문학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 프로들의 세계인데 그걸 누구나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떤 의미로는 조금 압박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인문학은 인문학자들, 전문가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뜻인가요? 인문학은 물론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은 전문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훈련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이거든요. 네, 일반인들의 네. 인문적 관심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평생 동안 하면 인문학이 되는 것이죠. 놓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대학 교수는 자격증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그 일가를 이룬 사람이면 교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따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인문학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자신이 일생 동안 연구를 하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래도 그것이 대학에서 강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강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거의 사회적인 성과물로 가기까지는 아주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이죠. 인문학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적 가치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요약된 이야기들, 이것으로 이제 인문학의 전 분야 통용되는 사회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죠. 인문학 역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말이죠. 뭐 인문학 속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회와 담을 쌓는다 얘기했지만, 또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도 문제다 하는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저는 첫째는 담을 철저히 쌓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서 평생 하면은 사회적 담에 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인문학을 통해서 사회적 명성을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누리거나 이런 뭔가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인문적인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학문적인 그 성과가 있고 일반 대중이 있다면 그걸 연결하는 제3의 집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작가들이 이제 인문학의 그 전문적인 성과를 잘 들여다보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와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어떤 식으로 필요하겠다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 그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 전문적인 그 인문학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연결해주는 가공업자, 유통업자로서의 그런 작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문학을 부흥시키는 것이 인문학자는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해주는 작가가 그걸 일반 대중한테 쉽게 풀어서 재미있게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한다면 양쪽 다 살아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얘기하신 작가 의미는 이제 소설가나 그런 그런 창작 건 범위가 아니죠. 아니고 예. 좀 넓혀진 예. 의미의 그러니까 저술가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너무 문학에 그 경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문학 작가라는 것이 낯선 거죠. 근데 인문학 작가가 많이 나와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지는 것은 대중이 그 인문학의 전공적인 그 전공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가 등장해서 그거를 풀어서 전달해 주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돌아갈 것이다, 전체가. 그러면은 인문학자들도 뭐 자기는 담쌓고 공부를 해도 누군가 자기의 성과를 잘 전달해 주니까 보람도 있을 테고. 대학에 있지 않은 분으로 지금 역사학 분야 베스트셀러를 줄곧 내면서 많은 분들에게 읽히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가는 그냥 담 쌓고 자기 분야 좋아서 평생 연구하고 그걸 이제 대중에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학 분야에는 그런 저술가들이 많습니다. 저널리스트 출신들도 이 과학 대중화에 이제 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참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성격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올해 건국 60주년이 무척 많이 이제 고취가 됐습니다. 사실 뭐 연배가 좀 있는 사람들 잘 살아보세요. 그 기치가 얼마나 눈물겨운 건지 잘 알거든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뒤로 이제 미뤄야만 했던 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행복해지자, 좀 더 즐겁게 살자, 뭐 이런 풍조가 왔고 또 그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로 웰빙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이어서는 어느 시점부터인가요? 사는 의미가 뭐냐, 삶의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탁 선생님의 저서를 열심히 읽는 독자들도 어쩌면 그 삶의 의미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보 획득은 아니라고 보죠. 제 책을 읽는 독자가 있다면 독자들은 정보 획득이라기보다는 현 사회, 우리나라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한 개인의 성장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그만한 무게 공허감도 느끼고 이제 이렇거든요. 아마 철학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거기에 대해서 좀 명료한 언급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는 한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시대는 이런 정신의 시대다라고 강요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근데 제 입장은 그런 것은 없다. 이제 의미의 시대는 맞는데 그 의미라는 것은 다 각 개인의 의미다. 근데 그렇다면 인문학이 삶의 나침반 구실을 해주기 바라는 그 욕구들이 있는데 모든 개개인이 각자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인문학으로서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는 게 좀 어려워질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문학이 삶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이 이것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는 것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왜 다양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하지만 의미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이제 당신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지 의미가 이것이니까 그걸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는 인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의미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그렇죠. 의미가 될까요? 예, 그런 정도죠. 예. 예, 그렇다면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의 탐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건 호기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 그거 정말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당시에 있었을까, 이런 것을 탐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현실, 지금과 바로 연결된다, 그런 건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는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의 뿌리를 연원을 더듬어가는 작업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법칙석에 지배받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가공의 생각일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 과거를 탐구를 한 것으로 현재나 미래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네. 뭐 역사의 종원이라든가 이미 뭐 오래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한 이제 역할로서의 인문학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말이죠.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로 이제 최근 한 20-30년 동안 강력하게 부상한 게 종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종교가 하는 이 역할하고 뭐 인문학, 특히 철학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교 같은 경우는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리고 어떻게까지 한꺼번에 다 제공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는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의 멸망, 그리고 새로운 세계까지 전부 그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세계가 생겼고 어떻게 해서 망해갈 것이라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한꺼번에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와 왜를 동시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종교와 싸운다면은 버겁죠.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와 왜를 다 가지고, 그렇고 나도 거대한 체계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인문학이 싸우기는 버겁다. 인문학의 정신은 호기심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미를 획득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좀 자유스러워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호기심이라는 게 거의 뭐 취미 영역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내 인생을 바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인문학을 좀 더 무게감 있고 자기 존재를 걸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령 호기심 차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 육상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 누구나 이제 달리기를 하잖아요. 강제로. 그런데 누구나 하고 누구나 또 즐길 수도 있고, 나는 달리는 게 좋으니까 그 취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서 하지만 나는 달리는 게 좋으니까 내가 여기에 한번 일상을 걸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취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의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고도의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일상을 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탁 선생이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세태가 인문학을 너무 좀 쉽고 만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느껴지는군요. 그런 면도 있죠. 저도 이제 출판 관련 일을 하니까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중을 위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인문학 분야의 각종 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탐구가 아니라 쉽게 정리되어 있는 정보하고 해답, 이 둘을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50대가 있다. 옛 것과 현재의 것 사이에 서 있는
대한민국 50대. 인문학의 길과 50대의 삶은 어딘지 닮아 있다. 모든 세대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 50대. 50대 안으로 들어가 보자. 지난 세월, 가난에서 풍요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국가주의에서 세계화로 모든 것이 요동치던 시대를 거치며 성장하고 사회 경험을 쌓은 50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세대다. 이념에 함몰되지 않았을 뿐더러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며 실천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득한 50대. 프로페셔널의 시대를 맞아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적합하다. 혼자 잘 살기보다는 더불어 잘 살기를 이미 체험한 세대이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도 마땅히 주역이 된다. 숱한 개인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합리성을 획득해 사회적 안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철학자 탁석산이 주목하는 50대. 50대의 인문학은 무엇일까? 오늘의 우리 사람살이 한국의 이 지금 현재 세태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50대 힘, 이 책도 있군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과거 사회에 이제 어르신 이래갖고 인생에 대한 그 살아온 그 경륜을 토대로 한 성찰들, 깊이 있는 말씀들, 또 정리된 생각들, 뭐 이걸 기대하게 되는데, 과연 요즘 50대들 혹은 그 이상 세대들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해진 것들, 노후 대책, 뭐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비슷한 재산 문제들, 골프 같은 비슷한 취미들, 자녀 문제, 뭐 이런 데들 다 이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50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그런 이 연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50대 같은 경우는 곤혹스러운 경우죠. 예전 같으면은 50대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이였거든요. 평균 수명이 뭐 60세를 좀 넘었었고 그랬으니까 50대 접어들면 이제 뭐 정리가 가능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80세 가까이 연장됐기 때문에 50대는 이제 뭐 중간에서 좀 넘어선 정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에너지가 고갈돼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의 50대가 처음으로 겪는 일이죠. 그래서 한국의 50대는 지금 뭐 당혹하고 있다. 근데 이제 50대, 60대들이 느끼는 곤혹감이 말이죠. 예전에 좀 나이 든 층들이 젊은 세대에게 뭔가 해줄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줄 말을 경청할 만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이 과연 40대, 50대 혹은 그 이상 60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너무나 이제 이 삶의 여건이며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정체감의 위기, 또 존재감의 위기, 이런 것들도 아주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저는 거꾸로 10대, 20대한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혼자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가 앞으로를 짊어질 세대니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10대, 20대들의 생각을 나이 든 연배들이 오히려 배워라. 그러니까 그거를 10대, 20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세상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사실 50대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죠. 전통적인 것 몇 가지 빼놓고는. 그러니까 10대, 20대한테 배워야 되는 것인데 배울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닌가. 지금 예전에는 그 농경사회, 특히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낮은 사람이 그런 그 시대의 본질을 얘기해 줄 만한 것이 있었죠. 왜냐하면 변화가 더디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인문학이라는 건 언제나 호기심이고 그다음에 자유스러움이거든요. 자유. 그러니까 언제나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년간 살아왔지만 이것이 이 시대는 안 맞는구나. 그럼 빨리 버리고 그러면 무엇인가 그런 호기심을 갖고 그다음에 내가 50이든 60이든 상관하지 말고 자유롭게 한번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배워보자. 그런 것이 인문학의 정신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의 정신을 고전을 잘 알고 있고 고전에 능통하다거나 아니면 삶에 관해서 그럴듯한 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인문학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런 것은 인문학의 정신이 아니라 그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전에 너무 집착하는 경전 위주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경전도 아니고 어떤 것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50대 와서 인생이 당혹스럽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호기심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 그것이 70대가 될 수도 있고 80대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10대, 20대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자유정신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인문학이지 어떤 것이 쌓아져 있으니까 그거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근데 그것이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난 전수해주고 싶다든가 이런 것은 경전 그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그것이 고전적인 의미의 그 한국의 인문학 정신이다. 그런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인문적 사유가 오히려 나이 든 연백에 많이 필요한데 그것에 오해된 부분, 이제 옛 글을 많이 알고 그것을 한마디쯤 인용하는 게 인문 정신이 아니고 새로운 정신에 대해 새로운 시대 조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열려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배우고 가담하고 뭐 이런 자세요. 그래서 그 시대가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죠.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 50대 나름대로 새로운 흐름에 대해 저항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심지어 막 분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배운다는 것 못지않게 자기 내부의 투쟁, 그 새로운 조류와의 싸움 같은 것도 무척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이 철저하게 자유정신에 바탕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쌓아온 게 이건데 지금 와서 이런 것은 인문학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종교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건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회의한다. 그것이 인문학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는 것인지 회의하는 것. 어떤 것이 옳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옳은 것인지 회의하는 것. 그 회의함에서 시작해서 이제 호기심을 옮겨가고 그것이 이제 그 본질적인 통찰에 이르는 과정. 그것이 인문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유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인문학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저 뭔가를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다 죽은 글이나 말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문적 사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인문학자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인문학자는 거기서 보다 그 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에 그 프로 축구 리그가 있는데 4부 리그까지 있거든요. 근데 다 프로인데 거기에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리그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 아마추어들이 그 4부 리그까지가 있고 그 밑에 또 아마추어 리그가 있고 쭉 리그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보다 더 이제 역량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네, 그렇죠.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네, 그렇죠. 인문적 사유의 바탕은 그러니까 유사한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마추어라든지 뭐.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조기 축구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랑 박지성 선수랑 축구 좋아하는 것이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조기 축구 회원이 더 좋아할 수도 있죠.
네, 가능한 예,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력 기량 그리고 축구를 보는 눈 그런 것이 과연 박지성 선수만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누구나 인정하겠죠. 근데 이제 인문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이 해외에 좀 앞서 있는 인문적 조류나 또 이 사상적 연구 사항들을 이제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는 데에서도 많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더 이상 그것이 인문학자 고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 땅에서 고유의 필요한 사고를 하는 것, 또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열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선배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배들도 당연히 그런 거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여건이 마련이 안 돼 있었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정보가 없었고 그래서 맨몸으로라도 부딪혀서 정보를 축적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의 그 노력,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우리 인문학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울림이 있는 인문학, 낭독의 힘이 들어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철학은 교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잘은 모르고 어렵지만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보고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철학의 교양주의다. 교양으로서의 철학, 누구나 알아야 할 철학. 하지만 살아가는데 없어도 거의 지장이 없는 철학. 이것이 교양으로서의 철학의 뜻이다. 나는 이런 목표에 반대한다. 즉, 철학은 교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철학은 전문 지식이며 전문 기술이다. 교양이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며 있으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교양이 있어봐야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철학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삶과 사회와 세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며 가혹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다. 네, 인문학의 눈, 인문학의 길에 대해서 얘기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덕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든 없든 인문학 이것이 많이 얘기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호기심 차원이건 또는 개인 정말 깊은 관심사가 다 있는데 전문가로서 인문학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겠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폭넓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팔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 뭐 인문학 책이 크게 소개돼도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인문학을 어떤 액세서리나 치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나도 인문학을 알고 있다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 책이 나오면 꾸준히 책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인문학을 살리는 길이다. 결국 인문학자는 열심히 글을 쓰는데 그게 묻힌다는 것이죠. 뭐 그걸로 인문학자가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